야, 밸류업 아닌 프라이스업 대책 평가전화. 요즘 요 부분이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정치 기사는 거의 안 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어느 당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은 알지만 자세히는 모릅니다. 자, 정책 시행 칼자루 쥔 야당, 세수 줄고 외국인의 혜택 집중, 세제 개편안 보고 입장 정리. 자, 주주 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정부 대책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달렸군요. 국회 300석 중에 175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조세특례제한법 저거를 반대를 하면 정말 저거는 또 조금 읽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민주당 관계자들이 3일 정부 발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실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이고요.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혜택으로 투자자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기업의 실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밸류업이 아니라 프라이스업만 하는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네, 요 부분 제가 요 기사 읽고 말씀드릴게요. 상당수 고배당 우량 기업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문제 삼았고 외국인 투자자만 과실을 취할 것이라는 주장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등 세수 감소의 구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추가 감세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거듭된 감세 정책으로 이미 올해 조세 감면 한도가 초과됐다면서 꼭 해야 할 정책이라면 기존 감세 정책 중 어떤 항목을 더 덜어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이달 말 정부가 내놓을 내년도 이달 말에 또 나오네요.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감면폭을 따져보고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결정한다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폭을 정부 안보다 줄이는 선에서 합의를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밸류업 정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은 상속세나 금융투자 소득세 등과 비교해 정치적인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른 감세 법안과 묶어 논의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쉽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네. 자, 요 핵심 밸류업 아닌 프라이스업 대책 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밸류업이 아닌 프라이스업이 사실 핵심이에요. 네, 밸류 대비해서 그동안에 프라이스가 안 올라왔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가의 프라이스를 올리기를 대주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기업 가치 성장하고 나의 주주 가치가 똑같이 성장할 거라고 믿고 투자를 했는데 이 가격이 안 올라와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관계자라고 돼 있는데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을 모르고 있네요. 보니까 그동안의 밸류에 비해서 프라이스가 안 올라와서 이 프라이스를 땡겨 올리는 게 밸류업이에요. 예. 주주의 지금 이 밸류가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왜 소액주주들이 그동안에 많이 피해를 보고 왜 우리나라의 주식은 이 프라이스가 왜 자기 intrinsic value라고 하잖아요. 내재 가치보다 왜 이렇게 디스카운트 돼 있는가. 이 프라이스를 끌어올리는 건데 프라이스만 끌어올리는 대책이다. 네. 프라이스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어야 되는 겁니다. 참. 저희 고등학교 선배분들 중에 두 분은 야당 두 분은 여당 뭐 이러셨는데 너무
우리 정치인분들이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떨어진다라는 걸 제가 보면서 되게 좀 실망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정치 국회의원분들이 조금 더 이번 이 밸류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만 보더라도 제대로 이 핵심을 모르고 있구나. 네. 제가 한 번씩 아니 그렇게 한 4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왜 저게 개선이 안 될까? 모르나? 그런 생각도 사실 하긴 했었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 팔기에 이만한 나라 없다. 1.5조 전기차 공장 시동, 현대차 글로벌 진격, HALI 그린파워 준공시, 원자재에서 완성차까지 일괄 생산, 조코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도가 차세대 지난 20 한 20년 전에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년 전에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미래에서 날아가 가지고 얼마 전에 뭐 그런 비슷한 드라마 있었죠, 그죠? 미래에서 날아가서 딱 지금 2001년으로 돌아가면 무슨 주식을 사야 됐을지 다 알잖아요. 자, 인도가 지금 20년 전에 중국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곳은 이거는 인도네시아네요. 좀 전에 제가 인도랑 좀 헷갈렸습니다. 근데 이 아세안 자체가 그죠? 아세안이 그 인도와 함께 아세안도 중국 20년 전은 아니고 아세안은 한 15년. 네. 그리고 미국의 그 이코노미 프레임이 인도 퍼시픽 이코노미 프레임인데 이 아세안을 다 지금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이 자카르타 시내에서 60km 떨어진 카라왕 신산업 단지인데 이곳에 터를 잡은 인도네시아 1호 배터리셀 공장이 이날 문을 열었기 때문이고요. 206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세운 인도네시아의 첫 성과라는 점을 고려해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준공식에 참석을 했군요. 현대차 그룹과 LG엔솔이 함께 세운 HALI 그린파워가 이날 준공식을 열었고요. 현대차가 직접 투자한 첫 배터리셀 공장인데 현대차 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니켈 등 원자재부터 배터리셀 완성차에 이르는 전기차 일괄 생산 시스템을 갖췄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인도네시아가 세계 1위 니켈 생산국이자 세계 4위 인구 대국 2억 7,750만 명인 것을 감안해서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택했고요. 준공식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HLI 그린파워 완공과 코나 일렉트릭 양산은 현대차 그룹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이룬 협력의 결실이라면서 인도네시아와 함께 글로벌 전기차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몇십 년간 원재료 형태로 광물을 수출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전기차 시작부터 완성까지 일관 생산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했고요. 현대차 그룹과 LG엔솔은 11억 달러를 들여서 이 공장을 완공을 했는데요. 소형 전기차 15만 대에 장착할 수 있는 연간 1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셀을 생산하군요. 자, 정의선 회장이 전기자동차 생태계 허브로 인도네시아를 점찍은 것은 세계 1위 니켈 생산국이어서만은 아니고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입니다. 세계 4위네요. 4위.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최대 경제국이고요. 생산 가능 인구는 16에서 64세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도 매력 포인트이다. 차를 생산하고 팔기에 이만한 나라가 없다는 얘기다. 206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내세운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차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현대차 그룹이 털을 잡는데 한몫을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전기차 60만 대를 생산하고 2040년까지는 세계 5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군요. 그래서 이 배터리 합작 공장이 HLI 그린파워 준공식에 조코 대통령뿐만 아니라 해양투자조정부, 투자부, 산업부, 공기업부 등 인도네시아 주요 부처 장관이 총출동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 밑에는 이런저런 그 현장 분위기 얘기고요. 현대차와 LG엔솔이 50%씩 지분을 보유한 이 HLI 그린파워는 32만 평방미터 부지에 전극 공정하고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등을 다 갖추고 있고요. 여기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셀은 고함량 니켈과 코발트, 망간에 알루미늄을 추가한 고성능 NCMA 리튬 이온 배터리 셀이네요. 삼원계인 NCM보다 배터리의 안정성과 수명이 더 우수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배터리 셀이 18개씩 포장되고 있었는데, 배터리 셀 216개가 들어가는 코나 일렉트릭은 1회 충전에 600km 이상을 달릴 수가 있고요. 코나 일렉트릭은 아이오닉5에 이어서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2022년 3월 준공해서 생산하는 두 번째 전기차 모델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HLI 그린파워 준공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원자재 조달부터 배터리 완성차 생산과 충전 시스템 확대와 배터리 재활용에 이르는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게 됐고, 인도네시아를 교두보로 삼아서 6억 7천만 인구의 아세안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4등이면 인구 3등은 어디죠? 1등은 일단 지금 중국하고 인도가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 인구가 3억 3천이니까 미국인가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한 2억 2천인가? 2억 8천이나 되네요. 2억 8천입니다. 미국 3억 맞네요. 미국 3억 3천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3억 4천이 됐네요. 미국은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인도가 4억 4천, 인도가 14억 4천, 중국이 14억 2,500으로 돼 있어서 인도가 이미 1등이 됐네요. 네, 한국은 공식적으로 5,150만 명이고요. 세계 인구는 81억 1,883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4등이 인도네시아 2억 8천이고, 파키스탄이 2억 5천이나 되네요. 파키스탄이. 그리고 6등은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2억 3천이고, 7등이 브라질이군요. 2억 1,700. 8등이 방글라데시네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공장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9등이 러시아, 10등은 이디오피아네요, 이디오피아. 11등은 멕시코, 12등이 일본, 13등 필리핀, 14등 이집트, 15등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네. 자, 그 다음 기사는, 결국은,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점검해보는 기사입니다. 파월 인플레가 둔화 진전,
트럼프 쇼크를 잠재웠다라고 돼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른 미국 국채 금리가 인플레이션의 진전을 이뤘다는 제롬 파월 미국 페드 의장의 발언에 다시 진정세를 보였다. 이 금리 얘기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관세를 또 크게 부과하면서 수입 물가가 높아져서 결국은 금리가 또 못 내리고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면서 금리가 올랐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당장의 개인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좀 억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관세 폭탄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오르면 그게 금리를 올려서 내수 수요를 줄인다고 해서 이 관세로 높아진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이번에 이 트럼프 때문에 이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파월 의장이 여전히 강한 미국의 노동시장을 변수로 꼽기도 했고, 파월의 의장의 발언 때문에 S&P 500 지수가 처음으로 5,5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지금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주최 포럼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와 관련해서 상당한 진전, 실질적인 진전 등이라는 표현을 번갈아 가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달 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토론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미국 국채 금리가 이날 파월의 발언에 다시 진정세를 보였고요. 미국 국채의 10년 만기 금리는 전날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서 면책의 길을 열어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 4.479까지 이렇게 금리가 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 때문에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가 생기면서 4.435로 끝났고 어젯밤에는 또 추가적으로 더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5,500을 돌파했고 어제도 또 올랐죠. 그죠? 하지만 파월 의장은 7월 말로 예정된 지금 페드의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할 가능성은 작다는 점을 시사했고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싶다고 하면서 이번은 아니야 라는 뉘앙스를 또 비쳤습니다. 미국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올해 1월에서 3월 연속으로 예상치를 웃돌았죠. 4월 들어서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이 같은 추세가 더 지속돼야 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그 미국 노동시장이 강하죠. 이날 발표된 졸트 보고서에 의하면 5월 구인 건수가 814만 건으로 전월 대비해서 22만 1000건 늘었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90만 건도 웃돌았습니다. 이 졸트 보고서가 되게 중요한 보고서거든요. 어제 아침 모닝브리프에서 이 졸트 보고서를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어제 아침 모닝브리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 또한 미국의 경제와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갖고 되돌릴 수 있다. 노동시장이 냉각돼야 이에 따른 소비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페드의 판단이다. 다만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지표도 나오고 있는데 고용정보업체 ADP가 3일 발표한 6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해서 15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6만 명과 전월 증가폭 15만 7천 명을 모두 밑돌았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이고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4.9%로 21년 8월 이후 가장 낮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CPI는 하반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언제 2%로 들어가느냐, 뭐 그 정도만 남겨져 있고요. 10월, 11월 그쯤 되면 그래도 이자 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자, 그 다음 또 미국 요 재미난 통계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때마다 뛴 S&P 500 월가는 연말에 6천 갈 수도 있다. 하반기에 들어서며 미국 증시가 연말까지 우상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미국 대선을 보면 선거가 있는 해 하반기에는 S&P 500 지수가 오히려 상승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요게 선거 끝나고 오르는, 많이 오릅니다. 11월, 12월 달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플러스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일단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일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10회의 미국 대선 중에서 7회에서 10번 중에 7번에서 하반기 시작부터 투표 전달까지, 하반기 시작부터 투표 오히려 전달까지 S&P 500 지수가 10번 중 7번은 올랐네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랑 좀 반대된 얘기인데, 그죠? 자,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된 1984년, 네, 이 기간에는 8.43% 상승을 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2020년 5.47%, 그리고 빌 클린턴이 당선된 1996년 5.17%에도 그해 같은 기간에 적지 않은 상승률을 보였다. 7차례 대선이 있었던 연도에 해당 시기 S&P 500 지수 상승률은 평균 4.09%였다. 네, 7차례 대선이 있었던 연도에 해당 시기 S&P 500의 상승률이 평균 4.1% 정도 되네요. 자, 대선이 있는 시기에 미국 GDP 증가율은 평년 대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요게 핵심이죠.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보면 대선이 있는 해에 미국 GDP 증가율은 평균 2.9%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과 코로나가 사태가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요, 이게 3.8%까지 올라갑니다. 자, 다른 해의 평균 증가율이 2.7%인데 이게 3.8이나 되니까 되게 높은 거잖아요. 김석환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선거가 있는 해에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리는 경향이 있어서 증시가 화랑을 보이는 게 보통이다. 네. 그래서 재정 지출을 늘리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늘리면 그동안에는 오프라인 경제에 어떤 재정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제조업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까지 이 영향을 받으면서 실제로 코스피가 나쁘지 않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 코스피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올해는 증시를 누르는 요인이 많아서 투표율까지 S&P 500 지수가 우상향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정부가 코로나 사태 때 푼 돈을 페드가 걷어들이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기도 자꾸 미뤄지기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국 정부의 부채도 확장 정책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고, 정용택 IBK 증권 수석연구원은 최근 대선 후보 토론회 뒤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이는 올해 선거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됐음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 연말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네,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금융사의 올 연말 S&P 500 지수 전망 쭉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요. JP모간 4,200,
이 JP 모간인가 그 전략 담당자가 이번에 그만둔 걸로 오늘 아침에 본 것 같은데 BNP 파리바 5,150, 바클레이즈 5,300. 사실 JP 모간 4,200 이런 제 전망치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그 퀀트 분석을 안 하는구나. 사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퀀트로만 보면 이 GDP 전망치에 대한 저 퀀트 자료가 저는 저기 화이트보드에 아예 딱 붙여놨거든요. 그런 거를 잘 안 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자,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